자, 선생님 아주 직장을 안 끝내셨나 봐. 아까 그분은 오후에 직장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 보면. 자, 인간관계론 할 차례인데, 인간관계론. 우리 쌤이 일요일에 오시는 거야? 일요일날 안 오시면 쌤 고생하시겠는데? 자, 일요일날 그럼 12시라고 그랬어. 잘 가르친 거 말고 그냥 시은 못 오잖아, 그렇죠? 자, 시작합시다. 이제 과학적 관리로 이건 다 알죠? 그죠? 인간관계로는 어떤 거야, 인간관계로는? 왜 나왔어요, 인간관계로는? 메이유라는 사람이 교수님이에요.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정치경제학과, 산업경제학 교수님인데, 과학적 관리로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니까 모든 거의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러 갔는데 과학적인 것이 진짜 과학적 관리에 맞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해보러 갔는데 한 공장에 공장 이름이 후손 공장이에요. 후손 공장. 이름이 후손이에요. 근데 이 공장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계전기 배전판이라고 라디오 뒤에 옛날 라디오 뒤에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공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간날 여러 날 갔겠지만 간날 어느 날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조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표준화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표준화는 절차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날 생산량이 분명히 뭐였을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생산량이 그날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절차 말고도 뭔가 생산량을 좌우하는 게 그 전까지는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어떤 거다. 그래서 능률성이다 생각하고 능률성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표준화 시켜놓는 거, 컨베이어 시스템 같이 완전히 표준화 시켜놓으면 아시다시피
잠시 딴짓도 못 하잖아. 계속 그것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표준화된 절차 말고도 뭔가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호흡성 공장에서 했다 그래서 호흡성 실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이 시기에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원이 바꿔졌는데 바꿔진 조원들이 다 친한 친구들이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공식 조직이었던 거야. 친한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비공식 조직이다 보니까 즐겁잖아.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친한 사람하고 일하면 어때? 재밌잖아. 재밌어. 재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와서 직원들의 사회적 측면,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해 주니까 사기가 높아지더라. 사기가 높아지니까 생산량이 표준화된 절차보다 높아지더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생산량이 높아진 거다. 그 다음부터는 뭘 강조하겠어?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되니까 표준화된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 올리는 거, 심리 사회적 욕구 충족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 비공식 조직을 사용해서 사기 높여주는 거. 물론 꼭 비공식 조직만 활용하는 건 알겠지만 비공식 조직 그 전까지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조직이었어. 왜냐하면 과학적 관리론 딱 정해진 조직 말고는 다 비능률 조직이죠. 그래서 이게 비능률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을지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 논란이 일으켰죠. 어디가 공장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 경영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거기 쭉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의 비공식 심리적 측면과 조직인들의 인간관계 개선을 중시했다. 그 다음 Y형 인간이다. Y형 인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시나 감독이 없더라도 성선설이니까 열심히 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호흡성 실험이 또는 인간관계론이 제시된 거겠죠. 그다음 조직 내에서 사회적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 방법. 사회적 능률이 뭡니까? 사회적 능률이. 경제적 능률이라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능률이라는 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경제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이란 말. 호흡성 공장 실험에서 그래서 우리 쌤들이 제가 행정학에서 어려운 것 중에서 영어가 어렵습니까? 영어? 그러면 아침에 이건 어때요? 아침에 오늘 배울 영어 중에서 쌤들이 좀 모르는 용어들을 해설을 좀 해주고 해설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것도? 영어가 어려우면 그런 용어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읽어볼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거기 보니까 호흡성 공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굳게 되는 거. 생산량의 억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자는 집단의 규범에서 자기업량을 억제하는 힘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작정 표준화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기계화하고 표준화하면 사람들이 기계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비공식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특징, 근로자는 심리적 감정, 아까 근로자는 합리적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라든가 또는 소속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 충족 등 비경제적 보상. 아까 경제적 보상의 대표적인 게 성과급이라면 비경제적 보상은 방금 이렇게 소속감 드는 거, 그렇죠? 인정감 이런 것들이 비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폐쇄적 환경관이다. 단점은 그런데 이 둘 다 과학적 관리나 인간관계론이
쉽게 해서 밖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안에서만 표준화시켜라. 안에서만 인간관계 좋게 해라 그러지 바깥에서 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는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죠. 이걸 무슨 체제라 그래? 페이셋 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먼 형태주의 사이먼이라는 학자부터 이런 부분을 비판합니다. 어쨌든 단점보다 페이셋 체제다. 그리고 쭉 이야기되지만 하향식 통제 방식을 유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자 이렇게 생각해봐. 왜 인간관계를 잘하자고 그런 거야? 왜 인간관계 자체가 인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런 거야? 생산량 높이자고 그런 거야. 어차피 생산량 높이자고 한 거잖아 이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자, 하향식 통제가 계속 되더라. 그리고 말 그대로 보다 세련된 착취다. 인간을 위해주는 차원가면서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세련된 착취다. 다음 이원론적 인식의 한계. 뭐든지 양극단으로 보고 있다는 게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기 인간관계로는 자 보통 이제 이걸 말하는 후기 인간관계로는 혹시 우리 쌤 맥그리거, 아지리스 이런 사람도 생각나죠? 맥그리거 XY로 그 다음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이런 사람들은 또는 조금 더하면 허즈버그, 메실로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이 뭐였어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을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가정하고 따라서 제일 밑에 참여관리론이나 통합형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학적 관계론과 인간관계론 한번 비교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차이점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형태론적 접근 방법.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 형태론적 접근 방법. 그런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이먼. 그쵸? 사이먼이라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봅시다. 이 현상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거시적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연구하고 객관적 실질적으로 분석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자, 한번 잘 봅시다. 사이먼이 이 기반으로 둔 게 실증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논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개인의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 행태를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개인의 행태는 자, 우리 쌤 지금 봐봐. 우리 쌤들 선생님이 여러 행태를 연구하려고 그럴 때 속으로만 생각하는 행태도 있겠죠. 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연구가 돼야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 사실적인 부분 그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같은 경우는 연구한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 주로 연구한다고 그래. 행동. 그렇죠? 그 말을 거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봐봐요. 객관적으로 자 제일 위에 보니까 가능한 외면적 형태, 그렇죠? 개인의 표출된 형태 이렇게 돼 있죠. 객관적으로 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뒀고 형태를 바탕으로 규칙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했고, 행태는 좀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심리학에서 행동주의하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이분은 어떤 부분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간을 어떻게 본다? 완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합리성이 제한된 존재로 본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사이먼 행정의 행태론에서 나왔던 게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 논리 실증주의가 무슨 학파다? 학파로는 비엔나 학파다. 그쵸? 그리고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랬죠.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 이건 아까 했었죠.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이먼은 가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가치 판단적이기 때문에 실증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 연구에서 제외한다. 아까 행정이 어느 정도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걸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은 뭐니까? 가치 판단 영역이가 나는 연구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야. 자,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었죠. 행정경영 새 이론론. 쭉 가면 그 다음 이제 의사결정을 중시했고, 아까 의사결정을 중시해서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만족무용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 아까 더 거듭 설명했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봐봐요. 아까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 대표적으로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행동주의자들은 모든 인간들의 학습 행태를 다 자극과 반응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행동주의자들은 이 부분은 생각을 전혀 연구를 안 해. 심리학에서 생각, 사고 부분. 왜 그래? 드러난 사고가 생각이 보이지 않잖아. 측정 가능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예 연구 안 해버려요. 행동주의.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도 드러난 것만 연구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다. 그 다음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 포함시켰다. 이건 당연히 계량적 방법에 따라서 분석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연과학과 같으니까. 자, 그 다음 특히 행정문화 강조한다. 그 부분 체크만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 사이먼은 고전적 원리주의를 비판했다. 자, 사이먼이 고전적 원리주의 비판한 거, 그쵸? 자, 고전적 원리주의, 군lik이라든가 분업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군lik이 주요한 포스코브 또는 분업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이런 것들 다 검증해보고 비판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고전적 원리주의에서 주장한 능률 향상의 원리 법칙은 마치 촉담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갈등은 고전적 조직 원리에서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조사해 보니까 갈등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되죠. 이런 것들. 자, 한계에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온 게 이건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사회적 문제는 거의 대부분 무슨 문제라 그랬어? 가치 판단 문제죠. 사회적 문제는 가치 판단 문제잖아. 자, 쌤들, 자, 예산이 있어. 이 예산 복지에 써야 돼? 아니면 부자들 이게 기업들 감세에 써줘야 되겠어? 자기들은 나름대로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해? 이런 건 가치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양로원에 써야 돼, 고아원에 써야 돼. 그렇죠? 이런 것조차 가치 판단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는 행태론 접근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후기 행태론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쌤 거기 123페이지 보니까 6번 문제.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는 어떤 책에는 신고전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호흡선 실험에서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 맞죠?
고전적 인간관계로 자주 언급되는 호손 실험에서 생산성 향상은 작업 환경 변화보다는 근로자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기, 그쵸? 아까 소속감, 인정감 이런 거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고전적 인간관계로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 실험에서 작업 환경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아까 문화도 강조한다고 그랬죠? 고전적 인간관계로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 실험은, 이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생산성 향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에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맞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여전히 비판 중에서, 인간관계론 비판 중에서 여전히 젖속의 사회학이라고 해서 고차적인 뭐다? 착취다. 제 고차적 착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사회현상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자 한다. 맞죠? 행태주의는 모든 연구와 실천적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정책이 응용되거나 반영될 수가 없었죠. 반영돼야 된다거나. 자, 여기서 바꾼다면 모든 연구가 과학적 검증을 과학적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다. 행태주의는 과학적 탐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가치의 개입을 철저하게 맞죠? 행태주의는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론 모호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거의 계량화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이 있어서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자,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왜 통합된다고 봤냐면, 자, 여기 봐봐. 심리학에 생각하는 거나 행태나, 행동주의에서 이 행정학에 생각하는 행태나, 뭐 사회학에 생각하는 행태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하겠었어요? 아까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잖아. 여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회학이 공통된 관심이 있어 통합된다고 보고 있고,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이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논리 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 이후 행정학분야에 크게 발전했다고 그랬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가치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행태주의는 사회적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 연구를 했으며 연구의 가치평가적 정책 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행태주의는 집단 행정 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 당연히 행태주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죠.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 그렇죠. 어느 부분은 보편적이라는 거죠. 후기 행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 불화를 통해서, 자, 선생님 쉽게 말해서 행태주의 중에 하나 행동주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파블로프가 개 실험했어. 그 실험이 우리나라에는 안 맞을까? 똑같이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국에서 칭찬해주면 바람직한 어떤 행동을 했으니 칭찬해주면 그 행동이 높아지겠죠. 그럼 한국에서 안 높아질까?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논리 실증주의 부활,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한다고 그랬죠. 통해서 형태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논리 실증주의는 비판한다고 그랬습니다.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함으로 특정 질문에 따른, 그럼 이건 어떻게 바꿔야 돼? 후기 행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그러나 과학적 방법만을
사용하자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함으로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이 방해 요소는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랬죠. 행태적 접근 방법은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들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맞고,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행태주의 접근 방법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너무 정묵나라하게 틀렸죠?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지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한다.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지만 이제 생태론하고 뭐하고 체제이론. 자, 생태론. 생태론의 입각에서 나온 게 비교행정론. 쌤, 이건 아주 간단해. 봐봐. 생태론과 비교행정. 왜 나왔어요, 이건? 왜 나왔어, 쌤? 체제론 하면 발전교육론. 아니, 발전행정론. 왜 나왔어, 이게? 이 둘 다, 자, 정치행정 이론론입니까? 이론론입니까? 둘 다. 그렇죠. 행정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이론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사이먼의 비판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일단 왜 나왔냐 그러면 미국은 누구를 견제해야 돼? 그 당시 소련, 쌤 봐봐요. 미국은 소련에게 뒤졌다고 한 적이 있었어. 소련이 스푸트니크 우주선을 먼저 발사하니까 와, 이러다 소련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사 만들고 국방부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항공 우주국 만들고. 그러다가 1960년대는 80년대는 누구에게 뒤질까지 또 한번 미국 경기를 보입니까? 일본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와서 맨해튼에 있는 거리를 다 건물을 일본인 소유가 많이 돼. 그러자 금방 무슨 협의를 또 맺어, 일본어가 플라자 협의라 그래서 이 어떤 것들 달러가 완전히 완화시켜서 일본이 수출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일본이 한 30년 동안 뭐가 돼? 완전히 침체돼 버렸죠. 그 다음 2000년 오니까 덤비는 데가 또 있네. 어디야? 지금 소련, 일본, 중국. 그래서 중국 지금 완전히 전쟁 중이죠. 미국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미국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를 공산화시키면 자기 지배력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본주의 제도를 여러 나라에 수출했어, 수출. 한마디로 자본주의 제도를 많이 수출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제3세계 국가는 자기 미국처럼 잘 작동이 안 돼.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제도를 갖다 쓰면 잘 작동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왜 안 될까에 대해서 연구하게 한 것이 미국과 제3세계 국가의 비교하는 비교행정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비교행정론이 나오기 전에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적용이 안 되겠어? 환경이 달라서 안 되겠죠? 그러면 환경이 얼마나 제도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죠? 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논이다? 생태론.
그러면 생태론은 핵심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생태론은 거기 있는 것처럼 후기 행태주의가 나와 있고 거기 행친 행정론이 나왔네. 뒤에 나오면서. 뒤에 나와, 뒤에. 미안합니다. 사이먼하고 잠시 미안합니다. 뒤에 갔다 한번 오겠습니다. 생태론 나옵니다. 생태론 나오죠.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 없는 건 거의 다 뭐였다는 거예요, 쌤? 잘 안 나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생태론 거기의 생태론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그랬을까? 제일 위에 보니까 생태론은 행정과 그를 둘러싸는 환경 요인, 생태 요인들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접근법이고, 거기야 굵게 못했네요. 지방지 7급에 나왔었는데. 네 번째, 주된 연구의 목적은 후진국 간 또는 미국과 후진국 간 사이의 행정상 차이를 찾아내고 이를 유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밝히려는 거라고 돼 있죠. 다음 내용에 보니까 가우스의 생태 변수, 리게스의 주요 연구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유명한 게 사회 자문론인데, 자,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징. 자, 구조 기능주의. 자, 구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고, 행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환경 변수를 강조한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개방 체제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론까지는 폐쇄체제였는데 후진국의 행정연상 설명이에 기여했다. 그쵸? 행정체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세력들 간의 관계 연구에 초점을 뒀고, 밑에도 두 번째 보니까 다양한 국가별 비교 어려움으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의 과학화에도 기여했다. 너무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 우리 봐봐. 이런 거야. 나라간 비교할 때 이만큼 다 모든 걸 비교하면 거시적이라면 아주 중요한 몇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걸 중범이라고 그래. 아예 미시적이지는 않고 중범이론. 자, 한계 보니까 생태론적 결정론은 한계 보니까 행정 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주체적 역할을 강구한다.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없어? 자, 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주변의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정인이 변할 수도 있잖아. 행정인이 노력하면.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게 이제 봐봐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면 환경 영향 변화 안 변화? 변하죠. 근데 환경에 영향만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문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거기 프리즘적 사회를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왜 미국의 제도가 제3세계 국가에 안 들어가냐 봤더니 후진 국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발도상 국가는 프리즘적 사회더라. 그렇죠? 미국과 달리 프리즘적 사회더라. 그렇죠? 그러면 프리즘적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이걸 알아야 뭐 할 수 있겠죠. 미국도 수출할 때 적절히 변형시켜서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질 혼합성. 다음 가축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거기 이중성 돼 있고, 다분파성,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행정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고, 가격이 상당히 불안전하더라. 그렇죠? 문제로 한번 봅시다. 거기 이질 혼합성 같은 게 시험에 나왔었고, 거기 다규범성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결론은 그럼 이거네요. 다른 거 없이 생태론 비교행정론은
일단은 미국의 제도를 수출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이 얼마나 그렇죠. 행정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연구가 있겠죠? 그게 생태론이고. 자, 그걸 가지고 그러면 미국 환경하고 제3세계 환경은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자, 이를테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아주 미개발 국가는 아예 안방형이고, 그다음 어떤 것은 개발도상국이 사랑방이고, 세 번째 어디는 산업사회에서는 사무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좋습니다. 자, 이해는 다 했을 거라고 믿고, 그럼 발전행정론은 왜 나왔을까? 발전행정론은 왜 나왔었어요? 이제 이게 연구됐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주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겠죠. 이게 바로 발전행정론이다. 거기 체제이론은 그래서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뭐 해주면, 도와주면, 그렇죠, 도와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발전행정론이죠. 그래서 발전행정론에서 대표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우리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거기 체제이론에서도 특징에서 거기 있는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층제는 체제적 관점이 아니야. 계층제는 체제적 관점이 아니야. 당연히 투입과 산출이 있으니까 체제적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서제로 불렸습니다. 그냥 거기 등종국성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체제 유지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 한계는 아무래도 체제론에서 기득권 옹호적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 강조되죠. 그래서 기득권 옹호적이다. 선진국 중심이다. 개도교회는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 다음 의회에서 발전행정론 거기 나와 있죠. 발전행정은 행정에 의한 적극적인 사회 변동으로 국가 발전을 중시하는 접근법인데 중요한 게 거기 있어. 균형적 발전이야, 불균형 발전이야. 그렇죠. 우리가 산업을 할 때 몇 개의 산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같이 뒤 발전시키는 거 불균형이야. 똑같이 이렇게 발전시키는 건 균형 발전이라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몇 개만 먼저 발전시키고 나중에 더 추후에 다른 것도 발전시키는 걸 불균형이라고 그래. 불균형. 그렇죠? 자, 한 번만 적당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자, 그래서 한계가 뭡니까? 너무 그러다 보면 행정 권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행정 권력의 비대화. 특히 그게 기관 형성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 형성론.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도주의, 신제도주의에서 구제도주의 하면 이걸 말해. 구제도주의 하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보자는 게 구제도주의.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제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자. 나중에 구제도주의하고 비교할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문제 빨리 풀고 공공선택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시험장에서 만약에 쌤 시간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 빼? 그냥 생태론이나 이런 부분 빼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차라리 뒤에 있는 어떤 거 보는 게 훨씬 낫겠어. 그렇죠. 거기 있는 우리 쌤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 차라리 공공선택론 거버넌스 이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런데 어떤 봤으니까 132페이지 보니까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이런 거 할 때 잘 읽어봐야 돼요. 프리즘적 사회 개발도상국 맞죠? 리그스가 프리즘적 모형에서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맞고. 자, 3번은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 혼합성 다 맞죠? 자,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생태론적 맞죠? 리그스의 프리즘적 문화에서 농업사에서 지배적인 행정 문화는 사랑방. 이거 뭐가 틀렸어? 자, 이런 건 한번 잘 읽어봐야 돼. 농업사회, 그 다음 농업에서 산업사회, 선진사회로 오기 전에, 그렇죠? 또는 산업사회가 해도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사회, 그렇죠? 이걸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 프리즘적 사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문화예요? 농업에서는 안방 문화, 온실, 안방 문화, 안방이라는 걸로 비유될 수 있고, 여기는 사랑방, 여기는 화물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사랑방 모형은 뭐야? 사랑방 모형은 거기 있는 것처럼 프리즘적 사회를 말하죠. 7번 비경제의 한계는 행정과 환경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 일방적으로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지 교류한다는 건 안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비경제의 한계는 처방성과 문제해결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비과학화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것도 거기 비경정도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자, 비경정의 한계는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 이거 맞죠? 발전 목표 달성과 성장과 달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 그러니까 발전 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행정 이념보다 효과성, 그렇죠? 자, 효과성까지 봤어요. 효과성까지. 근데 쌤 심하게 발전 행정 저렇게 나와놓고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와, 딱 하나 나왔다는 거죠. 자, 이제 신행정론 아까 안 했던 후기행태주의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이건 순서는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제가 하는 것은 국내적인 거고, 우리가 행태주의, 후기행태주의는 국내적이잖아. 신행정하고 후기행태주의는. 그래서 아까 어떤 거?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이론은 이 국외적인 거니까. 자, 거기 후기행태주의 봅시다. 후기행태주의. 후기행태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게 뭡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거 후기행태주의에서 이제 신행정학까지 간 게, 후기행태주의가 나온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이 행태주의를 주장했어요. 후기 행태주의.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이먼 이런 게 체계화시키고 과학화시킬 동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쌤?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다음 베트남 전쟁이 있어서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근데 행정학은 도움 줬어, 안 줬어? 어떻게 흑백인 갈등을 조절할 거냐, 어떻게 베트남 전쟁에서 임할 거냐, 이런 것들은 가치 문제죠. 실제로 위에서 정해주면 가서 밑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실제 사회를 바꾸려고 행정가가 됐으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하는 것에 중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미안해, 여기 조금만 두드릴게. 여기 그래서 뭐가 해야 되겠다. 가치 판단적인 것도 해야 되겠다. 행정은 그게 바로 후기 행태주의죠. 그래서 거기 특징에서 보더라도 정책 연구의 취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진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서 같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왔으면 학생들 덜 피곤할 건데. 자, 신행정론 할 차례입니다. 신행정론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쌤. 그렇죠? 신행정론은 무엇의 결과물이야? 후기 행태주의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거기 시라큐스의 왈더를 주로 모였다 그랬죠? 미노부르크에 의해서 주장했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후기 형태주의입니다. 또는 신행정론입니다. 형태주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왜 비판할까요? 신행정론.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어, 안 줬어? 전혀 안 줬죠. 그래서 비판했고. 자, 그래서 거기 기존의 행정연구 비판과 현실 적합성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가치 문제도 중시하게 되겠죠. 그다음 사회적 형평의 가치도 중시되고, 능률적 행정이 추구되고, 그렇죠? 그다음 반개서적인 반관료적 성향의 구조가 제시되고. 자, 신행정론 장점, 가치 판단적인 정책연구 크게 기여한 점은 후기 형태주의 접근법이고, 행정학, 행동이론 등을 자극시켰고, 블랙스버그 선언 뒤에 나왔습니다. 블랙스버그 선언. 정부 기능을 젠제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고, 그렇죠? 자, 한 개 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현상학도 있고 그런데 블랙스버그 선언도 한 번만 읽어봤어요. 빨리 블랙스버그 선언. 그냥 행정의 적극적 활동을 주문하고 있죠. 이제 현상학 비판으로 있는데 워낙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한번 OX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지금도 현상학, 해석학은 잘 모르겠죠? 좋습니다. 현상학, 해석학은 제일 먼저 뭘 비판할게?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상학, 해석학은 어떤 걸 비판했을까요? 그때 철학에서 우리가 철학을 그려보면 20세기는 완전히 주류가 뭐야? 주류가 실증주의. 그렇죠? 주류가 실증주의. 그러면 현상학, 해석학은 실증주의를 비판했다, 안 했다? 비판했다. 자, 우리 쌤, 아까 실증주의는 모든 자연현상은 무엇과 같이 연구해라 그랬어? 자연과학과 같이. 그쵸? 그쵸? 근데 현상학이나 해석학은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자연과 같이 연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 왜? 쉽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연구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쵸? 사회현상이란 건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가치와 사실로 일단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는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다. 그쵸? 자, 가치와 사실이 왜 분리가 안 되냐? 그럴 때, 자, 그냥 잘 알아둬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람쥐하고 두더지 총각 이야기 해줬죠? 자, 둘이 신혼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원하니까 두더지가 50m에다 신혼방을 줬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걸 보면 두더지 동네에서는 와, 훌륭한 방이다 이렇게 했겠죠? 다람쥐 동네에서는 완전히 지하 감옥이죠? 그러면 이 똑같은 대상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것에 이걸 이제 보통은 생각하는 것이 주체고 생각되어지는 게 객체야. 생각되어지는 게 이 건축물이겠죠. 이 건축물에 대해서 A는 A 감옥이네. 이 A는 훌륭한 호텔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실증주의에서 자연과학과 같이 완전히 보편적인 지식이 여기서 존재하겠어 안 돼? 현상에서 힘들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사실만을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맞는가 봐봐요. 방은 24시간 어두워야 된다. 이럴 때는 방 안에 들어서 선식지라고 합시다. 그냥 선식도 사실적인 부분이니까 24시간 어두워야 된다. 맞다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으니까 제식이라고 할 수 없죠. 만약에 여기다 하나 넣어봅시다. 24시간 어두워야 된다. 다람쥐의 방은 24시간 어두워야 된다. X 이제 맞고 틀리고 나오네. 두더지의 방은 24시간 어두워야 된다. 오네. 이거 주체를 말하기 전에 객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시켜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겠어? 맞고 틀리면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현상학이나 해석학은 이렇게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상은 어떻게 하는 거? 실제로 가치와 사실을 분리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연구할 수 있어?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동네하고 이 동네는 전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집을, 가옥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집이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여기 둘 다에게 모두 다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집의 의미를 여기 이제 물론 더 나누면 나눌 수 있겠지만 각각의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야 진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현상학 연구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방과 후 학생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있어. 생활, 이런 것들이. 자, 그럼 방과 후면 서울 학생들은 방과 후의 의미는 뭡니까? 학원. 저기 너고 산촌에 있는 방과 후 학생들의 의미는 뭡니까? 학원은 놀이. 방과 후는 놀이죠. 자, 그럼 전혀 다르니까 방과 후에 이럴 때 뭐 해라 또는 즐겁게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또는 방과 후는 정말 즐겁고 나의 삶의 터전 같아요.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쪽엔 전혀 맞지 않죠. 서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계량화시켜서 연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현상의 예상. 이건 한지 가서 질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고 일반화도 그 사회에만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상학입니다. 자, 그 다음 1번부터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 문제를 접근한 반면 발전해놓은 제3의 근대화 자원에 지원해 줄. 맞죠? 정확히 맞죠? 아까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은 무엇 때문에 나왔어? 미국의 흑인 폭동, 그렇죠? 또는 베트남 전쟁, 미국 내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반대운동 같은 미국 내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발전행정은 주로 어디라고 그랬어? 개발도상국, 그쵸? 6번은 6번이라 거기 2번은 신행정은 교의, 정치행정, 이원. 자, 신행정학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회를 뭐라고 그랬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치행정? 이런 놈. 3번. 신행정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해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그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행정학이니까. 신행정은 왈도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대동하였고, 신행정학이 중요시하여 추구했던 것은 현실 적합성이다. 그렇죠? 이론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어.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자, 신행정학의 핵심념은 적시성 있는 행정학 연구, 고교육 중심 행정이다. 맞죠? 신행정학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민간위탁, 관료제 조제, 사회적 형평,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신행정학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아닌 건 뭡니까? 민간 위탁이죠. 이건 신공공관리론이죠. 선생님 여기서 어려운 게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다 아는 거라? 좋습니다. 그 다음 신행정학은 왈도, 미리니, 프레드릭슨 등이 주었고
신행정은 고개인 국민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 참여를 주장했고, 신행정은 엄격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인간주의, 심리학, 현상학 등의 바탕을 두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였다. 신행정학은 행정관리로서 개발된 행정원리를 토대로 처방적 기능을, 신행정학이 행정관리에서 일어나는 걸로 처방적 기능을 하기는 말이 안 되죠. 아까 탈관료제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그쵸? 그러니까 아까 분업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명령통일 이러는 건 여기가 안 맞죠? 자, 그 다음 12번. 현상학 행정연구에서 행정현상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맞고, 13번. 현상학적 연구, 현장 연구에서는 행정활동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서 구성된 상호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행정학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 구별을 인정하며 현장을 기계적으로 파괴하고자 한다. 다시 행정학적 현장 연구에서는 가치와 사실 구별을 인정하여 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건 현상학적인 행정연구 전혀 아니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건 실증주의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철학 중에 하나죠. 마지막 14번. 현상학적 행정연구에서 사실 현상에서는 가치와 사실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15번은 묶어두기, 판단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상학의 특징들이죠. 묶어두기, 그 다음 판단 중지. 자, 현상학에서는 어떤 부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중지하고 있다가, 어떤 것에 입각해서 실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혹시 질문, 힌트 줄게. 현상학 나오면 1, 2, 3, 4 아닌 것 나올 거고, 거기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실증주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와 사실 분리하고 X.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면 넘어가 버려. 비판 이론도 마찬가지고. 자, 비판 이론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선생님 여기 봐봐. 우리가 근대 철학이 있고, 근대 철학을 계승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증주의고.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건 뭐다? 여기는 다 인식론이야. 지식 이야기야, 지식. 비판하고 나온 게 뭐다? 해석학, 현상학이고. 이쪽은 개인적으로 그랬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온 게 뭐다? 비판, 이론. 자, 다시 개인적이니까 우리가 지식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입니까?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 자연과학과 같이 실증주의 아니다.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자, 선생님 여기 봐봐.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막대가 있어. 여기 지나가는 선생님은 얘네들 때리는 매로 좋겠네. 매로 규정하죠. 때리는 매. 여기 지나가는 빨래하러 가는 아줌마는 저 넓적하고 빨래 방망이 하면 좋겠네. 그 빨래 방망이로 규정하죠.
그래서 어떤 거 현상학에서는 이렇게 지식이 누구나 똑같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거나 변하지 않는 불변적이 아니다. 여기 지식은 사실은 어떻게 존재한다? 맥락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빨리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는 주체와 객체가 구분하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체.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옆에 있는 모든 걸 대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걸 계승한 실증주의는 주체하고 객체가 분리되는 거 맞아. 맞은데 객체는 가치적인 부분하고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현상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가치 부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 사람들마다 일치하지 않는 건 빼자. 뱀이 좋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면 보편적 지식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이제 태아됐으니까 뱀이 다리가 없다. 누구나 예 그러겠죠. 알았어, 정하면 말고 일반 뱀. 자, 다시 그럼 뱀은 냉온 동물이라 누구나 다 일사죠. 봐라, 그럼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과 같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실증주의가 어떻게 자유현상을 연구하는지. 그래서 실증주의에서 연구해보니까 부모님 재산하고 학생의 아이의 학업성 지도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구해. 이제 전체가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딱 나누고 부류를, 그게 뭐 1,000에서 뭐 1억, 1억에서 2억 이렇게 나누겠죠? 나누고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100점 맞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럴 때면 재산이 여기가 많다 할까, 여기가 많다 그럴까? 여기가 많다 합시다. 여기 적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거나 또는 이렇게 여기 이런 대로 합시다. 이렇게 올라갔어. 재산이 여기 많았습니다.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 제가 이제 결론부터 내려볼게요. 마치 자연과학처럼 뭐 밀물과 썰물을 하루에 2번씩 온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거 자유현상이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자연현상 아니잖아. 그러면 결론, 경제 자본으로 바꿉시다. 경제 또는 부가 높을수록 학업성 지도가 높다는 1년에 여기가 이제 0.7로 나왔다. 0.7에 상관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렇게 보할 수 있어. 완전 이건 어떤 거하고 똑같아. 일단 비율 확률이 0.7% 뭐 이거 똑같죠. 완전히 마치 자연과학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마치 법칙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인천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송도입니까? 어디예요? 구가 무슨 구? 이를테면 서울은 강남 딱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무슨 구? 인천 없어? 부산에 해운대구 그런 거 있던데. 부산을 합시다 그럼. 서울로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서울에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서울에 있는 애들이 학업성 지도가 높을 거고 아마 좋은 대학 많이 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예측까지 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연구를 해. 이렇게 완전히 어때? 아까 같이 이렇게 연구한 게 실증주의적 연구였고 행태주의는 이렇게 연구를 했어. 사실하고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뭐 하여튼 다 계량화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단 말이야. 이해는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만 갖고 이야기자. 선생님, 일단 여기는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쓰는 게 좋냐, 전혀 안 따지죠. 얼마 썼느냐만 따지죠. 이렇게 연구를 해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에 흐름이야, 이런 흐름. 그런데 당연히, 현상학이나 해석학, 그 다음, 현상학의 해석학은 어떻다 그랬어? 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누구나 똑같이 경제자본하면 경제자본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할까? 이를테면 A는 소득이 중요하니까 소득만 경제자본을 하자. B는 아니 뭐 자산이 중요한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신용도 자산인데 나 지금 돈 없는데 신용은 좋아. 그럼 나 자산인데? 자산 많은데? 그거 좀 웃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상학, 해석학은 똑같은 대상도 똑같이 생각한다, 안 한다.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이를테면 자산을 뭐같이 신용까지 자산을 넣는 사람들의 행태 뭐 이렇게 연구해야 되겠죠. 그럼 비판처럼 뭐냐면 비판으로 한마디로 이들은 가치적인 부분은 따지도 않고 모든 건 어떻다는 거야. 사회가 여기 실증주의는 핵심이 뭐냐면 이들은 어떻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해.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게 중요해. 이게 실증주의야. 실증주의는 뭐라고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비판 철학은 어떤 지점에서 비판한가 봅시다. 만약에 파이가 자 우리가 거의 상위 몇 프로가 10%가 이 정도 먹고 하위 90%가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90%가 이 정도 갖고 있는 사회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죠.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근데 실증주의는 이것만 파이만 키우재. 물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간 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커버렸죠. 시켜서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더 빈부격차, 상대적 빈부격차, 그냥 절대적인 건 모르지만 상대적 빈부격차는 더 커지죠. 쉽게 해서 옛날 가난한 사람 차 못 샀죠. 근데 차 없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이 10억짜리, 20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죠. 차는 차. 근데 이 격차가 너무 벌어졌죠. 아예 옛날에 이 차 있고 없고보다 더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비판 철학자들은 니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정하니까 제일 먼저 뭘 바꾸자. 이 구조부터 이렇게 좀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이 비판 철학자들은 말 그대로 현 상황이 부정의하고 억압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 상황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보다. 그래서 같이 잘 살자는 거야. 더불어 잘 살자는 거. 이게 뭐다? 비판 철학이야. 선생님 이해됐죠? 근데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가 거기 있는 공공선택 이론 하겠습니다.